시어머니와 한바탕 다퉜다. 그분은 화를 못 이기고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다. 119 구조대원들이 시어머니를 설득해서 내려오게 했을 때 나는 온몸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남편과 시누이가 아직 병원에서 돌아오지 않은 틈을 타 나는 먼저 이혼을 결심했다. 결혼 생활일 뿐이다. 사람 목숨까지 짊어지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구조대원들을 배웅한다는 핑계로 혼자 아파트 아래로 내려왔다. 아래층 이웃들이 화단가에 모여 수군거리다가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리며 시선을 피했다. 그들의 시선을 신경 쓸 기력조차 없었다. 최영자 여사가 옥상 난간에 걸터앉아 두 다리를 허공에 대롱거리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재생됐다. 이 충격은 평생 떨쳐내지 못할 것 같았다. 마음씨 좋은 한 구조대원 아저씨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가와만사성이라며 어른께 좀 더 인내심을 가지라고 조언했다. 진짜 뛰어내릴 생각은 아니셨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면 누구라도 못 견딥니다. 오래되면 쇠 같은 몸도 무너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번에는 뛰어내리지 않았지만 이 더러운 물은 이미 내게 튀었다. 내가 이 집을 나가지 않으면 시어머니는 도덕적 우위를 점한 신이 되어 언제든 나를 손가락질할 것이다. 만약 이 방법이 통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앞으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 때마다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 텐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평생 그분에게 휘둘리며 사느니 일찌감치 벗어나는 편이 낫다. 나는 그분을 이길 수 없다. 그냥 이 게임을 그만두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오니 시누이는 아직 안방에서 최영자 여사를 위로하며 흐느끼고 있었다. 남편은 회사에서 급한 연락을 받고 나갔다가 막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었다. 산후도우미 이모님은 상황을 이해하고 딸 하윤이를 안고 베란다에 피신해 있었다. 내가 돌아오자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다행히 이모님 덕분에 이 난리통의 딸아이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 나는 부엌으로가 찬물을 한 잔 들이켜고 마음을 진정시킨 뒤 남편 김진우 씨 곁으로 다가가 앉았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다. 대체 집에서 둘이 뭘 가지고 그렇게 싸운 거야? 내가 출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 난리를 만들어. 우리 엄마잖아. 당신이 좀 참아줄 수 없어? 참아달라고? 이 반달 동안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은 말이다. 나는 이미 먼지처럼 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그에게는 턱없이 부족했나 보다. 내가 이만큼이나 참았는데도 저렇게 죽겠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더 참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진우 씨, 우리 이혼해요. 나는 최대한 내 목소리가 담담하게 들리도록 애썼다. 이 순간의 다툼은 무의미했고 누가 더 억울한지 따지고 싶지도 않았다. 내가 몇 마디 했다고 이혼하자는 거야? 진우 씨는 마치 웃기는 얘기를 들은 것처럼 말했다. 당신이 우리 엄마를 옥상까지 올라가게 만들어 놓고 내가 몇 마디 하는 것도 안 돼? 박서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졌어? 이혼으로 날 협박하는 거야? 그는 언제나 쉽게 내 화를 돋우는 재주가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변명하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말대로 내가 당신 어머니를 뛰어내리게 할 뻔했잖아요. 이혼하지 않으면 당신이 어떻게 당신 집에 얼굴을 들겠어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어머니는 한 분뿐이잖아요. 며느리 때문에 어머니를 죽게 만드는 그런 남자는 나라도 경멸할 거예요. 진우 씨의 눈에 타오르던 불꽃이 서서히 꺼지고 차가운 잿더미만 남았다. 그는 냉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혼하고 싶다. 이거지? 좋아. 원하는 대로 해줄게. 우리는 다음 날 구청에 가기로 약속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어머님도 지금 나보기 싫으실 테니 하윤이 데리고 우리 엄마 집에 가 있을게요. 말을 마친 나는 하윤이의 짐을 챙겨 이모님과 함께 친정으로 향했다. 문을 열어준 것은 엄마였다. 아빠인 줄 알았는지 부엌에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소리쳤다. 여보, 간장 다 떨어졌어요. 얼른 내려가서 한 병 사와요. 대답이 없자
엄마는 주걱을 들고 나왔다. 나를 보고는 깜짝 놀랐다. 어머, 오늘 저녁 먹으러 온다는 말 없었잖니? 진우는? 바쁘니? 엄마, 일단 냉장고에 있는 갈비찜 좀 해동해줘요. 엄마가 해준 갈비찜 먹고 싶어.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코끝이 찡해왔다. 나는 내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닫았다. 억지로 버티던 모든 체면이 순간 무너졌다. 이불에 얼굴을 파묻자 몇 시간 동안 참았던 눈물이 드디어 터져나왔다. 나는 평생 순탄하게 살아왔다. 아이를 낳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런 생사가 오가는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다. 옥상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최영자 여사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고 공포만 가득했다. 만약 그분이 정말 떨어졌다면 내 인생은 그걸로 끝이었다. 내가 아무리 그분을 미워해도 목숨을 앗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다. 실컷 울고 방에서 나오니 아빠가 돌아와 있었다. 표정을 보니 이모님에게 대강의 사정을 들은 것 같았다. 아빠는 식탁을 가리키며 무겁게 말했다. 우선 밥부터 먹자. 다 먹고 얘기해. 식사는 조용히 끝났다. 이모님은 눈치껏 하윤이를 안고 산책하러 나갔다. 대체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사람이 뛰어내리려고까지 한 거냐? 아빠가 먼저 입을 열었다. 말투에는 신문하는 듯한 기색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왜 애한테 그래요? 시어머니가 뭘 했는지도 물어봐야죠. 고부 갈등이 어디 한쪽 잘못으로만 생기나요? 엄마가 즉시 아빠를 쏘아붙였다. 엄마의 불안감은 새까맣게 타버린 갈비찜에서도 드러났다. 별말 안 했어요. 내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그냥 늘 하던 얘기들이요. 반달 전 최영자 여사가 시골에서 올라왔다. 처음 며칠은 그나마 예의를 차리는 듯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가지 문제로 매일같이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손님 방이 작아서 답답하고 밤마다 악몽을 꾼다는 것이었다. 말 속에는 안방으로 옮기고 싶다는 뜻이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다. 내가 동의하지 않자 그분은 매일 밤거실에서 한숨을 쉬거나 갑자기 비명을 질러 나와 아이를 깜짝 놀라게 했다. 하윤이는 원래 천사 같은 아기여서 새벽 4, 5시에 밤중 수유 한 번 하는 것 외에는 아침까지 푹 잤다. 하지만 그 며칠 동안 시어머니 때문에 밤에 몇 번이고 깨서 울었다. 아이를 편히 재우기 위해 나는 결국 타협했다. 나와 진우 씨는 손님 방으로 옮겼다. 식사 때 쩝쩝 소리를 내는 것, 화장실을 쓰고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 샤워 후 속옷만 입고 나와 진우 씨에게 말을 거는 것. 이런 생활 습관의 차이는 눈에 거슬렸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이모님은 내가 고용한 육아 도우미로 하윤이를 돌보는 일만 책임진다. 하지만 최영자 여사는 이모님을 하인처럼 부리고 잠시 쉬는 꼴을 보지 못했다. 심지어 밤에는 이모님에게 다리를 주무르게 하며 돈 주고 사람 썼으면 일하라고 있는 거지 놀러 온 줄 알아라고 중얼거렸다. 이 문제로 나는 그분과 다투기도 했고 진우 씨에게도 말했었다. 그 후로는 이모님에게 시중을 들게 하지는 않았지만 대신 온갖 방법으로 이모님을 트집잡고 하윤이를 억지로 빼앗아 안으며 낡고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돌보려 했다. 따라 이 문제에 관해서는 내 태도가 강경해졌다. 진우 씨는 어머니가 잠시 머물다 곧 가실 테니 조금만 참으라고 나를 달랬다. 나는 그 말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러던 어젯밤 나는 우연히 시어머니가 시누이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 아들 집에 사는 게 너무 편해서 돌아가기 싫다는 내용이었다. 시누이는 전화기 너머로 편하면 더 계세요. 아들 집이 엄마 집이죠. 라고 말했다. 오늘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언제 돌아가실 계획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즉시 폭발했다. 내가 자기를 못마땅해 하며 쫓아내려 한다고 소리쳤다. 감정이 격해지자 나도 참지 않고 그동안의 행동들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경계심이 없으시다. 여긴 제 집이지 어머님 댁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분은 먼저 방 안에서 울부짖었고 내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에 사라졌다. 다시 그분을 본 곳은 옥상이었다. 관리사무소에서 119에 신고했고
나는 그 순간 손발이 차갑게 식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내려오시라고 빌었다.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고 그저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라는 말만 반복했다. 그분은 나를 무시하고 아래에 모인 구경꾼들을 향해 이 며느리가 얼마나 불효한지, 자기를 얼마나 구박하고 내쫓으려 하는지 한마디 한마디 절규하듯 외쳤다. 진우 씨와 신우이가 도착하고 나서야 그분은 겨우 내려왔다. 내려오자마자 진우 씨를 붙잡고 울며 아들의 짐이 되어 살아서 눈에 가시가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했다. 직접 겪지 않았다면 나 자신이 정말 그 악독한 며느리라고 믿었을 것이다. 내 말을 듣고 부모님은 모두 침묵했다. 너도 참 그렇게 오래 참았으면서 왜 하필 오늘 그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했니? 엄마가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할 생각이니? 아빠가 물었다. 진우 씨한테 내일 이혼하러 가자고 했어요. 시어머니 죽게 만들었다는 오명을 쓰고 평생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어쩌다 이혼까지 하게 된 거야? 너무 심각하잖니. 엄마는 여전히 나를 말리려 했다. 앞으로 따로 살면 되잖아. 안 보면 그만이지? 평생 안 보고 살 수 있을까요? 결국 그 사람 엄마잖아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처음에 진우 씨와 결혼할 때 집에서는 두 집안의 지역적 차이가 커서 나중에 잘 지내기 어려울까봐 걱정했었다. 특히 외삼촌은 진우라는 아이가 아버지는 주관이 없고 어머니는 겉으로는 온화해 보이지만 속은 대단한 인물이니 앞으로의 생활이 힘들 것이라고 단언했었다. 당신아는 너무 순진했다. 사랑만 있으면 우리 둘이 서울에 작은 집을 꾸리고 살면 시댁 식구들은 멀리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중에야 깨달았다. 남자와 여자는 결혼에 대한 이해부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여자는 결혼하면 원가정을 떠나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지만 남자는 자신의 큰 가족에 새로운 구성원이 한 명 더 들어왔다고 생각한다. 한쪽은 우리를 생각하고 다른 한쪽은 우리 집안을 생각한다. 이 인식의 차이가 훗날의 온갖 괴로움을 예고했던 것이다. 잘했다. 아빠가 식탁을 내리쳤다. 그깟 수모당하지 마. 아무리 잘해드려도 저쪽에서 효도를 들먹이며 억누르면 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 이혼하면 속 편하지. 이혼하지 않으면 최영자 여사는 내 머리 위에 달린 다모클레스의 검이야. 언제든 떨어질 수 있어. 내 딸이 잠시의 억울함은 참아도 평생의 억울함은 당할 수 없지. 그날 밤 나는 하윤이를 안고 잤다. 작고 부드러운 덩어리가 내게 꼭 붙어 있었다. 아이는 나의 모든 버팀목이었다. 괜찮아, 아가. 아빠가 없어도 괜찮아. 엄마가 있고 이모님도 있잖아. 늘 그래왔는걸. 구청에 간 날 신우이 김진아 씨도 따라왔다. 그녀의 두 눈은 칼날처럼 나를 향해 있었다. 나를 욕하고 싶어. 안달이 났지만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안다.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직접 그의 뒷길을 끊어버린 셈이다. 오늘 오지 않으면 앞으로는 욕할 자격도 없을 테니. 그래서 나와 진우 씨가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그녀는 옆에서 불효하고 악독하며 시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몬 며느리라는 죄목을 하나하나 내 머리 위에 씌웠다.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런 욕을 먹더라도 나와 진우 씨 사이의 재산 분할은 복잡하지 않았다. 아파트는 그가 결혼 전에 산 것이고 계약금은 시댁에서 냈다. 나는 대출금을 몇 달같이 갚았을 뿐이다. 그 돈을 돌려받을 수도 없었고 원하지도 않았다. 그저 빨리 떠나고 싶었다. 차는 내가 혼수로 해온 것이니 내가 가져간다. 왜 차를 당신이 가져가? 당신이랑 결혼할 때 우리 집에서 준 예단비, 패백비, 결혼식 비용 다 돌려놔. 안 그러면 차는 손도 못 댈 줄 알아. 진아 씨가 펄쩍 뛰었다. 집에 있는 가전제품은 제가 샀어요. 거의 0만 원 들었죠. 그것도 안 가져갈게요. 나는 진우 씨를 차분하게 바라봤다. 댁에서 준 예단비 0만 원과 패백비 300만 원보다는 많겠죠? 우리는 연애 결혼이었고 저는 그 사람 힘들게 한 적 없어요. 마지막에 와서 그쪽 식구들이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따질 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결혼식 비용은
축의금은 다 어머님이 받으셨잖아요. 그 하객들에게 나중에 답례해야 하는 건 저예요. 그 돈까지 저한테 달라고 하시는 건 염치 없지 않나요? 진우 씨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가전제품은 당신 몫으로 절반 쳐줄게. 500만 원으로 계산해서 줄게. 그는 결국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내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다. 진아 씨는 옆에서 그에게 소리쳤다. 너 바보야? 제가 다 필요 없다는데 왜 돈을 줘? 아이 양육비는 당신이 알아서 줘요.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성의의 문제고 안 줘도 저 혼자 키울 수 있어요. 나는 최영자 여사가 하윤이가 딸이라는 이유로 탐탁지 않아 했던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원래 아이를 하나만 낳을 생각이었다. 이제 이혼했으니 하윤이를 내 성으로 바꾸고 싶었다. 진우 씨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내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을 것이다. 양육비는 당연히 줘야지. 진우 씨의 얼굴은 며칠 밤을 새운 사람처럼 잿빛이었다. 이혼은 내가 제안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붙잡으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효자였다. 결국 그는 월 1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그의 연봉 0만 원을 고려하면 최저 수준이었다. 진아 씨는 여전히 불만족스러워하며 옆에서 중얼거렸다. 계집애 하나 키우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 그녀 자신도 계집애라는 사실을 잊은 모양이었다. 도장을 찍기 전 담당 직원이 의례적으로 몇 마디 권유했다. 진아 씨는 옆에서 누구보다 큰 소리로 외쳤다. 찍어요. 빨리 찍어요. 저런 여자는 어제 시어머니를 죽일 뻔했는데 어느 집에서 감히 데려가겠어요? 제발요. 빨리 좀 처리해 주세요. 우리 집 절간이 작아서 저런 큰 부처님은 모실 수 없어요. 혼인신고서가 이혼신고서로 바뀌었다. 한 장이 다른 한 장으로 사람 사이의 관계는 종이 한 장처럼 얇았다. 나와 진우 씨는 모두 멍했다. 결혼할 때 누구도 이혼을 생각하고 시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진우 씨가 나를 바라보았다. 눈가가 붉어졌다. 입술이 움직였다. 서윤아, 분명 며칠 전만 해도 우리는 하윤이를 데리고 어디로 온천 여행을 갈지 상의하고 있었다. 어쩌다 순식간에 이렇게 흩어지게 된 걸까? 내일 짐 가지러 올게요. 어머님이랑 누나는 좀 피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마음이 약해질까 두려웠다. 앞으로는 그냥 보지 말자. 끊을 때는 확실히 끊어야지. 미련두면 서로 힘들어. 이혼을 하면 진아 씨에게 삿대질과 욕설을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난다. 이혼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그 집에서 최영자 여사의 울음소리와 진아 씨의 저주를 들으며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하루하루 천천히 나를 죽이는 능지처참이었을 것이다. 다음 날 짐을 챙기러 갔을 때 진아 씨와 최영자 여사는 없었다. 진우 씨 혼자 있었다. 며칠간의 침묵 끝에 그는 무언가 깨달은 듯했다. 서윤아, 나도 알아. 엄마가 옥상에 올라가신 거 전적으로 내 탓만은 아니라는 거. 넌 일부러 듣기 싫은 소리 할 사람이 아니잖아. 나도 알아. 우리 엄마가 가끔 말이 좀 심하시다는 거. 아, 이제야 아셨어요? 그의 뒤늦은 이해보다 나는 이 순간 해방감과 홀가분함만을 느꼈다. 나는 방에 들어가 짐을 챙겼다. 처음에 안방을 최영자 여사에게 내어줬을 때 나는 갈아입을 옷 몇 벌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 이제 옷장을 열어보니 평소에 자주 들던 가방 몇 개가 사라졌다. 남은 몇몇 저렴한 가방들은 가위로 난도질당해 있었다. 내가 아끼던 원피스들은 구석에 아무렇게나 처박혀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 분풀이라도 한 듯했다. 쓸만한 것들은 모두 가져가고 남은 것들은 찢어지거나 천조각이 되어 있었다. 진우 씨는 문가에 서서 당혹감과 죄책감으로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괜찮아. 어머님 마음속에 화가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라도 푸는 게 낫지. 나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다. 이미 벌어진 일, 화를 내봤자 소용없었다. 나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혼하길 정말 잘했다. 다시는 이런 사람과 한 지붕 아래에서 살지 않아도 되니까. 화장대를 열어 보석함을 보니 텅 비어 있었다. 모든 금제품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내가 직접 산 디자이너 브랜드의 은이나
도금 제품들만 남아 있었다. 아마 그들 눈에는 차지 않았던 모양이다. 진우 씨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당장 전화해서 따지려 했다. 전화하지 마. 내가 그를 막았다. 어차피 나금 잘 안 차잖아. 그 예물들도 원래 당신 집에서 사준 거니까 이혼했으니 돌려주는 게 맞지. 그거 우리 집에서 사준 거 아니야. 내가 사준 거야. 진우 씨는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어머니가 낡은 옛날 디자인의 장신구들을 예물이라고 내놓으셨다. 그는 그때부터 기분이 안 좋았다고 했다. 막 집을 사서 수중에 돈이 별로 없었지만 몇 달 동안 몰래 비상금을 모아 나에게 새 세트를 사줬다고 했다. 남들 가진 건 너도 가져야지라고 말했었다. 나중에 그는 남들은 다 시어머니랑 잘 지내는데 왜 너만 못 참아? 라고 따졌던 사람이기도 하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혼까지 한마당에 이런 얘기를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결국 챙길 짐도 별로 없었다. 나는 차라리 전부 포기하기로 했다. 집을 나서며 현관 수납장 위에 열쇠를 올려놓고 지문 인식을 삭제했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모든 연락처도 변경했다. 나는 이 집과 더 이상 아무런 관계도 없게 되었다. 어제 그렇게 큰 소동이 있었고 오늘 바로 이혼했다. 앞으로 며칠간 나는 아마 아파트 단지 전체의 화제 중심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이혼 한 달 후 나는 발신인 정보가 없는 택배들을 받기 시작했다. 열어보니 예전에 망가졌던 내 옷과 가방들이었다. 태그도 떼지 않은 새 제품들이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사무실 구석에 큰 상자가 3개나 쌓이고 나서야 뒤늦게 깨달았다. 진우 씨였다. 나는 그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다 네가 좋아하던 것들이잖아. 그의 목소리는 지쳐 보였다. 우리 옛날 사진들 뒤져가면서 하나하나 찾았어. 네 물건들이 그렇게 비싼 줄은 몰랐네. 진우 씨, 우리 이혼했어요. 나는 숨을 들이마시며 목소리를 차갑게 유지하려 애썼다. 날 위해서 이 돈을 쓸 필요 없어요. 널 위한 게 아니야. 보상하는 거지. 그는 다급하게 설명했다. 반품하지 마. 원래 내 물건이었잖아. 망가졌으니 배상하는 게 당연해. 대체 뭘 원하는 거야?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이혼할 때는 아무 말 없다가 이제 와서 지고지순한 사랑을 연기하는 건가? 후회돼. 그냥 너한테 보상하고 싶었어. 진우 씨의 말은 두서가 없었다. 그의 마음이 몹시 혼란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너한테 미안해. 우리가 이혼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절대 이런 말 안 했을 거예요. 나는 전곡을 찔렀다. 이혼하지 않았다면 나는 계속 최영자 여사와 함께 살아야 했을 것이다. 그분이 옥상에 올라갔던 일 때문에 나는 죄책감과 두려움을 안고 살았을 것이다. 나는 참고 또 참았을 것이다. 언제까지? 내가 원망으로 가득 찬 여자가 될 때까지, 혹은 다음번 대폭발이 일어날 때까지. 그 사이에 낀 진우 씨도 분명 힘들었을 것이다. 진우 씨, 나는 한 번도 당신에게 나와 당신 어머니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하라고 한 적 없어요. 어머니는 한 분뿐이라는 거 알아요. 내가 당신을 놓아줬으니 당신도 나를 놓아줘요. 물건은 그만 보내요. 또 보내면 수치 거부할 거예요. 나중에 친구 수진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최영자 여사가 진우 씨에게 선을 보라고 닥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진우 씨가 거부하자 최영자 여사는 아예 선볼 상대를 집으로 데려와 살게 했다. 진우 씨는 결국 장기 출장을 신청하고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최영자 여사가 그렇게까지 기를 쓰고 소란을 피운 이유는 시아버지가 고향에서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녀는 화가 나서 아들 집으로 도망쳐 온 것이었고 남편과 기싸움을 하기 위해서였다. 자신은 이혼할 용기가 없으니 아들 부부를 이혼시켜버린 것이다. 이제 시아버지는 더 신이 나서 마음껏 밖에 여자와 놀아나고 있다고 했다. 이 모든 것은 수진이가 알려준 이야기다. 그녀는 우리 공동의 친구였고 그녀의 남편은 진우 씨와 한 동네 출신이었다. 네가 그때 그렇게 단호하게 이혼한 거 정말 존경스러워. 처음에는 나에게 진정하라고 조언했던 그녀가 이제는 다행이라고 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불행하면 주변 사람들을 전부 물귀신처럼 끌어내리려고 해. 그녀는 최영자 여사 같은 사람과 사흘만 살아도 미쳐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진우 씨도 참 불쌍해. 저번에 터미널에서 봤는데 살이 쪽 빠져서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 피곤해서 그렇겠지. 일이 힘들면 좋지. 뭐 힘들어야 돈도 더 많이 벌고. 나는 애써 무관심한 척했다. 설령 마음에 걸리고 아직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어머니가 있는 한 우리 둘은 평생 불가능하다. 사람은 같은 구덩이에 2번 빠지지 않는다. 하지만 나에게 재결합을 권유하러 처음 찾아온 사람이 신우이지나 씨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녀는 눈에 띄게 초췌해 보였다. 최영자 여사는 서울에 있고 진우 씨는 출장을 핑계로 피해 다니니 최영자 여사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그녀 혼자 감당해야 했을 것이다. 그녀는 오자마자 감정에 호소했다. 하윤이는 잘 지내냐고.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크는데 몇 달 못 봤으니 많이 컸겠다고 했다. 진우 휴대폰 배경화면 아직도 너희 모녀 사진이야. 걔 마음속엔 아직 너희밖에 없어. 서윤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시어머니를 옥상으로 몰아붙인 저 같은 악독한 며느리를 뭐하러 마음에 둬요? 지금 집도 있고 차도 있고 한창 나이인데 어떤 어리고 예쁜 아가씨를 못 찾겠어요. 마침 젊은 사람 만나서 듬직한 아들 낳아 대를 잇게 해야죠. 나는 그녀가 구청에서 나에게 퍼부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진아 씨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하얗게 변했다. 그건 오해였잖아. 나도 그때 너무 화가 나서 그랬지. 엄마가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내 심정이 오죽했겠어? 이해해줘야지. 진아 씨는 언제나 강압적이었다. 나와 진우 씨가 결혼한 몇 년 동안 그녀는 우리 일에 사사건건 간섭했다. 최영자 여사가 도화선이었지만 이 고부관계에서 가장 부채질을 많이 한 사람은 바로 이 신우이였다. 진우 씨 선본다는 사람 아직 그 집에 살고 있다면서요? 지금 저한테 와서 재결합을 권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진아 씨는 내가 그들 집안 사정을 꽤 잘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듯했다. 그녀는 즉시 하소연을 시작했다. 말도 마. 우리 엄마 정말 노망나셨나 봐. 그 여자애 고등학교 졸업한 게 전부인데 어떻게 너랑 비교가 되겠어? 진우는 걔 쳐다보지도 않는데 엄마가 억지로 집에 데려와서 상전처럼 모시고 있어. 심지어 돈까지 줘가면서 친정에 보내게 하고. 비교가 되든 안 되든 어머님이 만족하시면 됐죠. 나는 그녀와 빙빙 돌려 말하기 싫었다. 재결합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정말 동생을 위한다면 어서 어머니를 설득해서 그 아가씨를 돌려보내고 제대로 된 사람을 다시 찾아보라고 했다. 나중에 그녀가 어떻게 설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영자 여사가 다시 한번 옥상에 올라갔다는 소문만 들었다. 이번에는 딸이 불효하고 팔꿈치가 안으로 굽는다며 자기 예비 며느리를 쫓아내려 한다고 소리쳤다. 진아 씨는 아래에서 울며 소리쳤다. 엄마, 걔가 안 나가면 엄마 딸이 이혼하게 생겼다고요. 엄마도 올라와요. 우리 모녀같이 죽어버리게. 나도 더는 못 살아. 알고 보니 진우 씨가 집에 없는 동안 최영자 여사는 장을 보러 갈 때마다 사위에게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는 사이에 그 어린 아가씨가 형부와 눈이 맞은 것이었다. 진아 씨가 그 사실을 발견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했다. 그 여자는 반드시 내보내야 했다. 하지만 상대도 만만치 않았다. 형부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떠나기 전에 거액의 돈을 뜯어갔다. 수진이가 말하길 진우 씨가 돌아와서 그 여자에게 준 돈을 모두 해결했다고 했다. 이게 무슨 꼴이야? 사람은 엄마가 데려왔고 사고는 형부가 쳤는데 결국 뒷수습은 전부 진우 씨 혼자 하잖아. 누나는 자기 남편은 욕 안 하고 동생 능력 없다고 욕하고 엄마도 형부한테 대충 몇 마디 하고는 그냥 넘어가 버렸대. 진아 씨는 화가 나서 친정이랑 연극했다고 했어. 엉망진창인 집안이야. 결국 모든 덤터기는 진우 씨가 혼자 쓴 거지. 수진이는 진우 씨를 대신해 억울해했다. 그의 어머니와 누나는 그의 눈에는
언제나 잘못이 없는 존재였다. 진우 씨는 내 앞에서 어머니와 누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랬기에 나도 처음에는 그들이 모두 살이 분별 있는 사람들이라고 착각했던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식어가는 법이다. 나도 원래 네가 재결합할 생각 없는 것 같아서 우리 남편이 진우 씨 혼자 있는 게 너무 안 됐다고 내가 괜찮은 사람 소개해주라고 했었거든. 근데 이제 보니 그만둬야겠어. 그건 사람 소개해주는 게 아니라 불구덩이로 밀어넣는 짓이지? 수진이는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저런 집안에 엮이면 누가 시집가든 불행해져 껍질을 세 겹 벗겨도 모자랄걸. 시아버지는 정말 하나도 신경 안 쓰신대? 나는 물었다. 최영자 여사와 시아버지는 이혼한 것도 아닌데 모든 부양 책임을 아들에게만 떠넘길 수는 없지 않은가. 그 아버지 얘기하면 더 기가 막혀. 수진이가 목소리를 낮췄다. 최영자 여사가 데려온 그 여자애 돈 한 뭉치 받고 나갔잖아. 그게 고향에 소문이 쫙 퍼진 거야. 시아버지의 그 내연녀가 듣고 가만히 있겠어? 자기도 돈 달라고 난리를 쳤대. 근데 그 양반이 무슨 돈이 있겠어. 평생 젊을 땐 부모님한테 기대고 늙어서는 아내랑 아들한테 기댔는데 염치도 없이 진우 씨한테 손을 벌렸대. 칼 커져요 일이. 나는 깨달았다. 돈을 스스로 벌지 않는 사람일수록 돈을 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입만 열면 마치 종이를 달라는 듯이 말했다. 예전에 진우 씨가 매달 생활비로 50만 원씩 드렸을 때도 적다고 불평했다. 집에 뭐라도 부족하면 진우 씨에게 전화해서 사달라고 했다. 진우 씨의 부모님은 나이가 아주 많으신 편은 아니었지만 진우 씨가 능력이 있으니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그를 따라 매달 우리 부모님께 50만 원씩 드렸다. 우리 부모님은 받지 않으셨다. 나 혼자 아이 키우기 힘든데 두 분은 연금이 있으니 괜찮다고 하셨다. 그때서야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사람과 사람은 정말 다르다는 것을. 모든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었다. 이기심은 뼈에 새겨진 것이라 만나면 그저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진우 씨 그 바보 설마 진짜 좋겠어? 수진이는 조금 걱정했다. 진우 씨가 어리석은 효심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칠까봐 두려웠다. 나는 반면 앞으로 하윤이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고민했다. 만약 나중에 진우 씨가 늙어서 의지할 곳이 없게 되면 딸인 하윤이가 그를 돌봐야 할까 말아야 할까. 혈연이라는 것은 법정까지 가더라도 내야 할 돈은 한 푼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진우 씨는 하윤이에게는 이혼 후에야 비로소 진심으로 신경 쓰기 시작했다. 그는 이모님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추가해서 매일 아이의 상태를 물었다. 시간이 나면 우리 엄마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하윤이와 몇 분간 옹알이를 했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장난감 등 며칠이 멀다 하고 우리 집으로 택배를 보냈다. 우리 엄마는 늘 어른들의 이혼에 아이는 죄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진우 씨가 아이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을 내가 막을 이유가 없다고. 사실 엄마가 말씀하시지 않았더라도 나는 막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의 이혼은 너무나 성급했고 감정이 아직 다 소진되지 않았다. 그에 대한 나의 약간의 미련은 모두 아이에게 투영되었다. 수진이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휴대폰에서 띵 소리가 났다. 1억 원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었다. 익숙한 은행 계좌번호 끝자리를 보고 나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 숫자는 마치 강력한 펀치처럼 나를 덮쳐 머리가 어지러웠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1분 동안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진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한참 울린 뒤에야 연결되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피곤해 보였다. 진우 씨,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받았구나. 그는 전혀 놀라지 않은 듯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 같았다. 그냥 가지고 있어. 1억 원이나 어디서 이렇게 큰 돈이 났어요? 아버지께 드렸어요? 내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전화기 너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쓴웃음 소리가 들렸다. 안 드렸어. 그 돈 들여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오늘은 1억이지만
내일은 2억을 달라고 하실 뿐이야. 그럼 이 돈은 너한테 주는 거야. 하윤이한테 주는 거 말고. 그는 서둘러 정정했다. 오해하지 말고 돌려주지도 마. 그냥 내가 미리 지급하는 양육비라고 생각해. 아이 이름으로 저축해뒀다가 나중에 학비로 써. 나는 휴대폰을 쥔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를 너무 잘 알았다. 이건 그가 할 법한 행동이 아니었다. 그렇게 효심이 깊고 가족을 중시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불효막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집에 또 무슨 일 있었어요? 그는 또다시 침묵했다. 이번 침묵은 더 길었다. 그가 이미 전화를 끊었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내가 휴대폰을 귀에서 때려던 순간 그의 억눌린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렸다. 서윤아, 나 이제 집이 없는 것 같아. 그날 밤 우리는 지금껏 가장 긴 통화를 했다. 진우 씨가 아버지에게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자 집안은 완전히 뒤집어졌다. 아버지는 전화로 그를 배은망덕한 놈, 불효자식이라고 욕하며 부자 관계를 끊겠다고 했다. 최영자 여사는 이번에는 옥상에 올라가지 않았다. 대신 집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통곡했다. 아들이 남의 여자, 나를 가리키며 때문에 치나비까지 버린다고 울부짖었다. 진아 씨도 전화해서 그를 이기적이고 대국을 볼 줄 모른다며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냐고 욕했다. 누나는 내가 돈을 안 주면 아버지가 밖에서 빚쟁이들에게 쫓길 거고 그러면 우리 김씨 집안 망신이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물었지. 형부가 밖에서 진도박 빚은 김씨 집안 망신 아니냐고? 그랬더니 전화를 끊어버리더라. 진우 씨의 목소리에는 환멸 끝에 공허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예전에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생각했어. 무슨 일이 있어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참으면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고 믿었어. 이제야 알겠어. 그 사람들 눈에 나는 그냥 돈 버는 기계였나 봐. 서윤아, 나 정말 실패한 인생이지? 나는 그의 뒤늦은 각성을 들으며 만감이 교차했다. 안쓰러움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 만약 내가 이혼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 나 역시 이 폭풍의 한가운데 휘말려 있었을 것이다. 그들 모두에게 악독한 며느리가 그를 망쳐놨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실패하지 않았어요. 진우 씨. 나는 최대한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하려 했었다. 당신은 그저 마침내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한 것뿐이에요. 1억 원은 돌려주지 않았다. 나는 그 돈에 내 저축을 보태 신탁 펀드를 만들었다. 수혜자는 하윤이었다. 아이가 성인이 되면 이 돈은 자동으로 아이의 명의로 이전될 것이다. 나는 신탁 계약서, 사본을 진우 씨에게 보냈다. 이것은 나의 태도이자 우리 사이에 그어진 새로운 경계선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지만 아이의 부모다. 이 돈은 아이의 것이고 우리 사이의 애증과는 무관하다. 그 후 진우 씨는 마치 서울에서 사라진 듯 했다. 그는 더 이상 출장을 가지 않고 회사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다. 심지어 명절에도 집에 가지 않았다. 수진이 말로는 최영자 여사가 아들을 찾지 못해 거의 미칠 지경이라고 했다. 수진이 남편에게 전화해서 진우 씨의 거처를 슬쩍 떠보려 했다고 한다. 우리 남편이 딱 잘라 말했대. 어머님, 진우는 성인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걸 저희가 어떻게 알겠어요? 무슨 일 있으시면 직접 연락하세요. 이 집안은 정말 경계라는 게 없어. 염치도 없이 남한테까지 와서 그러네. 진우 씨의 가출은 나와의 관계를 미묘한 균형 상태로 이끌었다. 그는 하윤이를 더 자주 보러 오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항상 최영자 여사나 진아 씨와 함께 왔지만 이제는 늘 혼자 왔다. 그는 하루 전에 나에게 시간이 괜찮은지 묻고 하윤이가 낮잠에서 깨어날 시간을 맞춰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간식을 들고 우리 집 아래에 나타났다.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내려가면 그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잠시 아이와 놀아주었다. 처음에는 내가 항상 피했지만 한 번은 엄마가 일이 있어 내가 아이를 데리고 내려가야 했다. 그는 아파트 아래 개수나무 아래 서 있었다.
평범한 흰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한결 날씬해졌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맑아 보였다. 나를 보자 그는 조금 어색해하며 아이를 안으려고 손을 뻗었다가 감히 그러지 못하는 듯 망설였다. 옷은 충분히 입혔어? 밖이 좀 쌀쌀한 것 같은데. 그가 물었다. 충분해요. 우주복 입혔어요. 나는 아이를 그에게 건넸다. 하윤이는 그를 보자 까르르 웃으며 작은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잡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딸을 안았고 그의 얼굴에는 내가 본 적 없는 부드럽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 순간 나는 문득 어쩌면 이혼이 우리 세 사람 모두에게 최선의 결말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마침내 아무런 부담 없이 오직 하윤이의 아빠가 될 수 있었고 나 역시 마침내 마음 편히 그를 아이의 아빠로 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아이를 데리고 화단에서 놀았고 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쏟아져 내려 그와 아이의 몸 위로 떨어졌다. 조용하고 따뜻한 풍경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그의 주변에 시끄러운 소음이 없을 때 그는 사실 꽤 괜찮은 아빠라는 것을. 그는 아주 끈기 있게 아이와 모래놀이를 해주고 아이를 높이 들어 올려 즐거운 비명을 지르게 했다. 아이의 땀을 닦아주고 물을 먹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일들이다. 예전에 최영자 여사가 있을 때 그가 아이를 5분 이상 안고 있으면 어머니는 사내 자식이 하루 종일 애나 안고 있으면 그게 무슨 꼴이야. 어서 놔줘. 애 떨어뜨리겠다 라고 말했다. 진아 씨가 있을 때는 오빠 좀 쉬어. 회사 일도 힘든데 애 보는 건 여자들 일이야 라고 했다. 그러는 동안 그는 점차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아빠가 되어갔다. 이제 그는 조금씩 진짜 아빠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하윤이의 첫 돌날 진우 씨는 보름 전부터 나에게 우리 세 식구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겠냐고 물었다. 나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동의했다. 아이의 성장에서 아빠라는 존재가 결핍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가 아이에게 잘하는 한 나는 이 정도의 체면은 유지해줄 의향이 있었다. 그는 아주 조용한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작은 키즈 카페가 딸린 곳이었다. 그날 그는 정장을 차려입었고 하윤이와 나를 위한 선물도 준비했다. 아이에게는 예쁜 오르골을, 나에게는 가느다란 백금 목걸이를 주었다. 오해는 마. 그는 내 망설임을 눈치채고 서둘러 설명했다. 그냥 생일 선물이야. 하윤이 이렇게 잘 키워줘서 고맙다는 뜻이야. 나는 선물을 받았다. 식사는 평온하게 진행되었다. 우리는 아이 이야기, 일 이야기를 나누며 가족에 관한 모든 화제는 조심스럽게 피했다. 식사 후 그는 우리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아파트 아래에 도착해서 그는 차를 세웠지만 바로 시동을 끄지 않았다. 서윤아, 그는 창밖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 그 집 팔려고 해. 나는 속으로 깜짝 놀랐다. 왜요? 그거 당신 혼전 재산이잖아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그가 내 말을 끊었다. 그 집에는 즐거운 기억이 하나도 없어. 네가 떠나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마다 숨이 막혔어. 엄마랑 누나가 틈만 나면 찾아왔고 어떤 때는 모르는 사람을 데려와서 나한테 선보라고 하고 어떤 때는 그냥 거기 앉아서 내가 불효자식이라고 울었어. 난 그냥 조용한 곳이 필요해. 그는 우리 부모님 댁에서 멀지 않은 새 아파트 단지에 작은 평수의 집을 살 계획이라고 했다. 나중에 하윤이 보러 오기도 편하고 그리고 가까이 있으면 혹시 너희 집에 무슨 일 생겼을 때 내가 빨리 올 수도 있잖아.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것은 호의의 표시인가? 아니면 단지 아이를 위한 것인가? 진우 씨, 우리는 이미 알아.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내가 읽을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우리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거 알아. 그런 뜻 아니야. 그냥 내 딸 가까이 있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그는 자조적으로 웃었다. 엄마가 내가 집 판 거 아시면 또 한바탕 난리가 나겠지. 감당할 수 없으니 그냥 멀리 피하는 거야. 그는 정말로 집을 팔았다.
최영자 여사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가 임시로 사는 오피스텔로 쳐들어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심지어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고 한다. 아들이 여우 같은 년 여전히 나를 가리키며에게 홀려서 가산을 탕진하려 한다고 경찰이 와서 중재했지만 진우 씨의 마음은 확고해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다. 그는 집을 판 돈으로 우리 집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작은 투룸 아파트를 사서 혼자 살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웃이 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의 관계는 더욱 미묘해졌다. 그는 퇴근길에 하윤이에게 새로 산 그림책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가끔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하면 나에게 그에게 갖다 주라고 시키기도 했다. 우리는 친구 같았고 혹은 아이 때문에 뗄 수 없이 묶인 새로운 형태의 가족 같았다. 수진이가 한 번은 농담으로 말했다. 너희 둘이 상태면 재결합도 멀지 않았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해. 깨진 거울은 다시 붙여도 그 틈은 영원히 남아있어. 나는 옥상에서 그가 왜 우리 엄마한테 좀 져주지 못해? 라고 나를 비난했을 때 느꼈던 그 절망감을 잊을 수 없었다. 어떤 상처는 한 번 생기면 지울 수 없다. 나는 용서할 수는 있지만 잊을 수는 없다. 진우 씨도 이 점을 아는 듯했다. 그는 우리 사이의 거리를 조심스럽게 유지하며 절대 선을 넘지 않았다. 그는 나에게 잘해주었고 우리 가족에게도 잘했다. 우리 부모님이 아프실 때 그는 나보다 더 정성껏 돌봐드렸다. 엄마는 가끔 한탄하셨다. 사실 진우, 저 아이가 마마보이인 것만 빼면 다른 흠은 없는데 아깝지 참. 그래, 아까웠다. 하지만 인생에 그렇게 완벽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하윤이가 2살이 되었을 때 진아 씨가 갑자기 나에게 전화해서 울며 부탁했다. 진우 씨를 좀 설득해달라고. 알고 보니 그녀의 남편이 밖에서 진 도박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더 이상 갚을 수 없게 되었다.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와 문에 붉은 페인트를 칠해 놓았다. 그녀의 남편은 도망가고 모든 란탄지를 그녀에게 떠넘겼다. 진아 씨는 막다른 길에 몰려 동생을 찾았다. 진우 씨는 그녀에게 돈을 좀 주었지만 아주 일부를 갚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진아 씨에게 말했다. 누나, 나머지는 내가 더 이상 관여할 수 없어. 이건 누나 자신의 결혼이고 누나가 선택한 사람이잖아.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해. 내가 결혼할 때 당신들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이제 나도 누나를 도와줄 수 없어. 진아 씨는 전화기 너머로 숨이 넘어갈 듯 울었다. 서윤아, 나도 알아. 예전에 내가 잘못했어. 내가 사람 볼 줄 몰랐어. 너한테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금 나를 도와줄 사람은 너밖에 없어. 진우는 내 말은 듣잖아. 나 좀 설득해줘.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이번 한 번만. 나는 침묵했다. 진아 씨, 그거 알아요? 저랑 진우 씨 이혼하던 날 구청에서 제 코앞에 대고 욕했잖아요. 저 같은 여자는 어느 집에서도 안 받아줄 거라고. 당신 말이 맞아요. 그러니 저는 더더욱 당신들 김씨 집안일에 관여할 자격이 없어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나중에 듣기로는 진아 씨가 집을 팔아서 겨우 빚을 갚고 아이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리고 최영자 여사는 아들의 반항과 딸의 이혼을 겪은 후 갑자기 10년은 늙어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서울에 오지 않았고 몸도 쇠약해져 늘 약을 달고 산다고 들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밖으로 나돌며 집안일에는 무관심했다. 진우 씨는 매달 고향으로 돈을 붙였는데 어머니의 약값과 기본적인 생활비 정도의 적은 금액이었다. 고향에 내려가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다. 한때 자신의 결혼까지 희생하며 지키려 했던 그 가족은 이제 혈연이라는 희미한 연결고리만 남은 듯했다. 하윤이가 3살이 되어 유치원에 갔다. 입학식 날 나와 진우 씨가 함께 아이를 데려다 주었다. 작은 가방을 메고 세 걸음마다 한 번씩 뒤돌아보며 교실로 들어가는 작은 아이의 모습을 보며 내 눈가가 촉촉해졌다. 진우 씨가 내 옆에 서서 조용히 휴지를 건넸다. 많이 컸다. 그가 말했다. 그러게요. 나는 휴지를 받아 눈물을 닦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 둘은 말이 없었다. 아파트 입구에 다다랐을 때
그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서윤아,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나는 잠시 멈칫했다. 무슨 일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하윤이를 보고 싶어 하셔. 엄마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대.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최영자. 거의 내 기억에서 희미해져 가던 그 이름이 다시 한번 떠올랐다. 나는 본능적으로 거절하고 싶었다. 다시는 그 집안과 어떤 얽힘도 갖고 싶지 않았다. 더더욱 내 딸을 그 복잡한 시비 속에 데려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진우 씨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의 말이 차마 나오지 않았다. 그는 결국 하윤이의 혈연상의 할머니였다. 생각해 볼게요. 그 주말 나는 결국 하윤이를 데리고 진우 씨와 함께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 시골집으로 향했다. 최영자 여사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 한때 그토록 기운 넘치고 욕을 하면 집이 떠나갈 듯했던 그 여인은 이제 너무 쇠약해서 말 한마디 하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다. 하윤이를 보자 그녀의 흐릿한 눈에 비로소 약간의 빛이 돌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만져보려 했다. 하윤이는 조금 무서워하며 내 뒤로 숨었다. 나는 몸을 낮춰 딸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아가, 할머니, 해봐. 하윤이가 겁먹은 목소리로 할머니라고 불렀다. 최영자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입술을 떨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미움도 동정도 없었다. 그저 텅 빈 공허함만이 남았다. 사람은 평생 무엇을 위해 그렇게 다투는 걸까? 이겨서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한 시간도 채 머물지 않고 떠났다. 돌아오는 길에 운전하던 진우 씨가 갑자기 말했다. 고마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이를 위해서니까. 2달 후 최영자 여사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는 김씨 집안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시아버지는 그 여자와 함께 왔고 진아 씨도 다른 지역에서 달려왔다. 나와 진우 씨는 하윤이를 데리고 친구의 자격으로 가서 조문했다. 진아 씨는 나를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결국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석양이 하늘가를 주황빛으로 물들였다. 진우 씨가 갑자기 물었다. 서윤아, 후회한 적 있어? 나는 그가 무엇을 묻는지 알았다. 나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한참을 생각했다. 후회 안 해요. 그럼 지금은 행복해?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석양빛에 비친 그의 옆모습이 조금 쓸쓸해 보였다. 이 남자는 그의 원가족에게 너무나 많은 심력을 소모당했다. 나는 가볍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진우 씨, 나 지금 아주 좋아요. 그래, 나는 아주 좋다.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고, 사랑스러운 딸이 있고,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마음을 나누는 친구들이 있다. 내 인생은 그를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으로 시작되었다. 차 안은 다시 정적이 흘렀다. 한참 후에야 그가 가볍게 말했다. 그럼 됐어. 그 세 마디는 마치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고, 우리의 지나간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것 같기도 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은 결코 정해진 결말이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웃이고 여전히 하윤이의 아빠와 엄마다. 우리는 주말에 함께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가고 아이의 진학 문제를 위해 함께 회의하고 토론한다. 우리는 마치 삶에 의해 모서리가 닳아버린 2마리 고슴도치처럼 마침내 평화롭게 공존하면서도 서로를 해치지 않는 거리를 찾았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언젠가 그는 그의 모든 과거를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릴지도 모른다. 나 역시 언젠가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나는 이런 생활에 만족한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평온하다. 나에게는 그것으로 족하다.